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우리는 나름 자신만의 첫사랑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와 고통이 동반되는 첫사랑이라는 주제는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너무 잘 알려진 러시아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에 투르게네프 자신 젊은 날의 아픈 추억을 솔직히 들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반 투르게네프 지음 첫사랑. 손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다. 시계가 12시 30분을 쳤다. 방 안에 남은 사람은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그리고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 뿐이었다. 주인은 배를 눌러 밤참을 먹고 남은 것을 치우라고 일렀다. 자, 그럼 결정됐군요. 주인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의 첫사랑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당신부터? 금발의 얼굴이 통통하고 몸이 뚱뚱한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는 먼저 주인을 바라보고 나서 눈을 들어 천장을 응시했다. 내겐 첫사랑이란 게 없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건 무슨 얘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18살 때 처음으로 무척 귀엽게 생긴 아가씨의 꽁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겐 새롭지가 않았어요. 이를테면 그 후에 내가 다른 여자들과 놀아난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6살 때 내 부모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느꼈었죠. 그러나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상세한 일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서로 기억에 남아있다 해도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쩌죠? 주인이 말문을 열었다. 내 첫사랑이란 것도 그다지 재미있는 것은 못 됩니다. 나는 지금의 아내인 안나 이바노브나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와의 모든 일도 기름칠을 한 듯 순조롭게 진전됐습니다. 양가 부모 사이에서 혼담이 나오자 우리는 곧 사랑하게 되어 지체 없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두어 마디로 끝나고 맙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첫사랑 얘기를 끄집어낸 것은 당신들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들은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나이 많은 독신자들이니까요.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테죠? 내 첫사랑은 정말로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는 약간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좋군요. 좀 들어봅시다. 그러지요. 아니, 그만둡시다.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싱겁고 짤막한 얘기 아니면 길게 늘어져서 요령부득의 얘기가 되고 말 테니까요. 그래도 원한다면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수첩에 적었다가 읽도록 하죠. 두 친구는 처음엔 동의하려 하지 않았으나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는 끝내 자기 주장을 고집했다.
2주일 후에 그들은 다시 모였고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적혀 있었다. 당시 나는 16살이었다. 1833년 여름의 일이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님들은 네스쿠치느이 공원 맞은편 칼루가 관문 근처에 별장을 빌렸다. 나는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두르지는 않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하고 싶은 짓을 모두 했고 마지막 가정교사와 헤어지고부터는 더욱 그랬다. 그 프랑스인 가정교사는 자기가 폭탄처럼 러시아에 투하되었다는 생각에 결코 길들여질 수 없어 비통한 표정을 하고 며칠 동안을 계속 침대에서 뒹굴곤 했다. 아버지는 내게 친절하면서도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나 외에는 자식이 없었는데도 내게 거의 무관심했다. 어머니는 다른 걱정거리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아직 젊고 무척 멋있었던 아버지는 돈 때문에 어머니와 결혼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연상이었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흥분하고 질투하고 화를 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했으며 아버지는 엄격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했다. 나는 그렇게 세련되게 침착하고 자존심 강하고 전제적인 남자를 본 일이 없다. 나는 별장에서 보낸 첫 주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우리가 도시에서 이사한 때는 5월 9일로 바로 성 니콜라이 축일이었다. 나는 별장의 뜰을 때로는 네스쿠친의 공원을 거닐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문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책을 끼고 다녔다. 이를테면 카이다노프의 교과서 따위를 들고 다녔는데 책을 펼쳐보기보다는 많이 외워두었던 시들을 큰 소리로 읽곤 했다. 내 몸 안에서는 피가 약동하고 마음은 뿌듯했으며 매우 달콤한 기분이 들어 스스로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줄곧 겁에 질려 무엇인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것에 놀라움을 느끼면서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치 아침놀이 물들었을 때 종루주의를 나는 제비떼처럼 공상은 언제나 같은 환상의 주위를 빠르게 맴돌면서 장난치는 것이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슬픔에 젖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노래처럼 경쾌한 시나 황혼의 아름다움이 자아낸 눈물과 웃음을 통해 청춘의 용솟음치는 삶의 기쁨이 마치 봄풀처럼 파릇파릇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겐 승마용 말이 한 필 있었다. 나는 말에 직접 안장을 얹고는 혼자서 어디든 먼 곳까지 몰고 나가곤 했다. 그리고 쏜살같이 말을 달리면서 스스로를 경기에 나온 기사라고 생각했고 그때 바람결은 얼마나 유쾌하게 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갔던가. 때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눈부신 햇빛과 푸른 하늘을 열어젖힌 가슴으로 들이마시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여자의 모습이라든가 여자의 사랑이라든가 하는 환영은 그 당시 나의 머릿속에 뚜렷한 윤곽으로 떠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는
새롭고 말할 수 없이 감미롭고 여성적인 무언가에 대한 반의식적이고 부끄러운 예감이 숨어 있었다. 이러한 예감, 이러한 기대는 나의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것을 들이마셨고 그 감정은 피 속까지 스며들어 모든 혈관을 따라 흘렀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실현될 운명을 띠고 있었다. 우리 별장은 여러 개의 원주가 세워진 목조 건물의 주인집과 두 채의 나지막한 곁채로 되어 있었다. 왼쪽의 곁에는 값싼 도배지를 만드는 자그마한 공장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그 공장을 구경하러 가보았는데 헬쑥하게 야윈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기름투성이의 옷을 걸친 빼빼 마른 10명 정도의 소년들이 네모진 인쇄기의 관목을 누르는 나무 지렛대 위를 쉴 새 없이 뛰어오르면서 가벼운 몸으로 가지각색의 도배지 무늬를 찍어내고 있었다. 비어있는 오른쪽 곁에는 새를 들이려고 내놓았다. 별장으로 온 지 3주일쯤 지난 어느 날 곁에 창문의 덧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두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떤 가족이 그리로 이사 온 것이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바로 그날 점심때 어머니는 하인에게 이웃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자세키나 공작 부인이라는 말을 듣자 어머니는 처음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하는 말투로 아, 공작 부인이라고? 하더니 곧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 어느 가난뱅이 공작 부인이겠지. 짐차 세대로 이사 왔습니다. 하인이 공손하게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자기 마차도 없는 모양이고 가구도 퍽 초라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말을 받았다. 하지만 잘 됐어. 아버지가 차가운 눈초리로 힐끗 바라보자 어머니는 곧 입을 다물었다. 사실 자세키나 공작 부인이 부유한 여자일 리는 만무했다. 그녀가 새를 든 곁에는 낡은 데다가 좁고 나지막했으므로 웬만큼 돈푼이나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집에 들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그때 나는 아무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공작이라는 칭호도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얼마 전에 실러의 군도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일 저녁 엽총을 들고 뜰을 돌아다니며 까마귀를 감시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고 욕심 많고 교활한 그 새를 전부터 미워했다. 문제의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정원으로 나갔다. 양쪽에 나무가 들어선 가로수길을 아무 소득 없이 샅샅이 돌아다니고 나서 까마귀는 나를 알아보고는 단지 멀리서만 단속적으로 까악까악 울 뿐이었다. 나는 우연히 나지막한 담장으로 다가갔다. 담장은 곁에 넘어 오른쪽으로 뻗어 있으면서 그 곁에 딸린 좁다란 정원지대와 우리 소유지를 구분하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걸어갔다. 갑자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그만 돌처럼 굳어졌다. 이상한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던 것이다. 내게서 불과 대여섯 발짝 떨어진 푸른 나무딸기 덩굴에 둘러싸인 풀밭 위에 장밋빛 줄무늬 옷을 입고 하얀 수건을 쓴 날씬한 몸매의 키가 큰 처녀가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4명의 청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가씨는 작은 회색 꽃으로 그들의 이마를 돌아가며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그 꽃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린애들에겐 잘 알려진 꽃이었다. 마치 조그마한 주머니처럼 생긴 그 꽃은 무엇이든
단단한 물체를 두드리면 탁 하고 요란스럽게 터지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아주 즐겁게 이마를 내밀고 있었다. 아가씨의 몸 동작은 나는 옆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매력이 풍겼고 명령하는 듯 하면서도 귀염성이 있어서 나는 놀랍고 재미있어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고 나서 저 아름다운 손가락에 이마를 얻어 맞아봤으면 하는 생각과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내던져 버려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내 엽총은 손에서 미끄러져 풀밭 위에 떨어졌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 날씬한 몸매며 가느다란 목과 예쁜 손, 하얀 수건 밑으로 보이는 약간 헝클어진 금발이며 반쯤 감긴 영리해 보이는 눈과 속눈썹, 그 밑의 갸름한 볼, 이런 것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젊은 친구, 어이, 젊은 친구. 갑자기 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의 아가씨를 그렇게 바라보는 법이 어딨어? 나는 온몸이 움찔하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내 곁의 담장 너머에 검은 머리를 짧게 깎아 올린 어떤 사내가 비웃는 눈초리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 순간 그 아가씨가 이쪽을 돌아보았다. 표정이 풍부한 활기찬 얼굴에서 빛나는 커다란 회색 눈동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그 얼굴 전체가 갑자기 떨리면서 웃음을 띄었다. 하얀 이가 반짝 빛났고 눈썹은 약간 야릇하게 위로 치켜 올라갔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엽총을 주워들고는 커다란 그러나 짓궂은 데는 없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내 방으로 도망쳐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쳤다. 나는 몹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즐겁기도 했다. 나는 지금껏 경험해 본 일이 없는 흥분을 느꼈던 것이다. 잠시 숨을 돌린 후 나는 머리를 다시 빗고 옷을 매만지고 나서 아래층으로 차를 마시러 내려갔다. 젊은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심장의 숨가쁜 고동은 멈췄지만 어쩐지 기분 좋게 죄어드는 것 같았다. 너 무슨 일이 있니? 아버지께서 불쑥 이렇게 물었다. 까마귀는 잡았니? 나는 아버지에게 죄다 이야기해 버리려다가 꾹 참고 그저 조용히 웃어 보였다. 잠자리에 들면서 무엇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한쪽 발로 3번이나 빙그르르 매물 돌았고 포마드를 바르고 자리에 누워 밤새 죽은 사람처럼 늘어지게 잠을 잤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깨었으나 머리를 조금 쳐들고 환희에 찬 눈으로 주위를 잠시 둘러보고는 다시 잠들어 버렸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사귈 수 있을까?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맨 처음 떠올랐다. 차를 마시기 전에 나는 정원으로 나갔지만 담장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진 않았고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차를 마신 다음에는 별장 앞 한길을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며 멀리서 창문 안을 엿보았다. 커튼 뒤로 그녀의 얼굴이 언뜻 보인 것 같아서 나는 흠칫 놀라 이내 멀찌감치 물러나고 말았다. 어쨌든 사귀어야 할 텐데. 나는 네스쿠치누이 공원 앞에 넓게 깔린 모래밭을 이리저리 거닐며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가깝게 사귈 수 있을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어제 그녀와 만나던 장면을 세세한 것까지 그대로 다시 눈앞에 떠올려 보았다.
어쩐 일인지 그녀가 내게 웃음을 던진 것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내가 흥분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고 있는 동안 운명은 이미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내가 집에 없는 사이 어머니는 새로 이사 온 이웃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우체국의 통지서나 싸구려 포도주의 병마개 따위에나 쓰는 갈색 복납으로 봉인된 회색 종이에 쓰여 있었다. 공작 부인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투와 지저분한 필적으로 쓴 이 편지를 보내어 자기를 보살펴 달라는 청을 한 것이었다. 공작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중요한 재판에 걸려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녀와 그 자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몇몇 명사들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 저는 점잖은 부인으로서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었다. 점잖은 부인께 청을 드리고자 하며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편지를 끝맺으면서 어머니를 방문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어머니는 기분이 언짢았다. 마침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점잖은 부인에게, 더구나 공작 부인에게 답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 어머니는 망설이고 있었다. 프랑스어로 쓰는 것은 어색할 것 같았고 러시아어 철자법에도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기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매우 반가워하면서 곧 공작 부인을 찾아가서 어머니는 언제나 힘자라는 데까지 부인을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며 오후 1시쯤에 들르시라는 얘기를 구두로 전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은밀히 품고 있던 소원이 뜻밖에도 이처럼 빨리 이루어져서 나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날 사로잡은 당혹감을 내비치지 않았다. 먼저 새 넥타이를 매고 프로코트를 입으려고 내 방으로 갔다. 나는 더블 칼라가 붙은 재킷을 입는 것을 매우 싫어했지만 집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4. 나도 모르게 온몸을 떨면서 비좁고 지저분한 교체의 문간방에 들어서자 거무튀튀한 구릿빛 얼굴에 돼지처럼 우물한 눈을 한 백발의 하인이 나를 맞이했다. 이마와 관자놀이에 여태껏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깊은 주름살이 파인 노인이었다. 그는 뜯어먹다 남은 청어가시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나오다가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발로 닫으면서 토막토막 끊기는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세키나 공작 부인께서는 집에 계신가? 하고 나는 물었다. 보니 파티! 문 안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여자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은 아무 말 않고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자 문장에 그려진 녹슨 단추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제복의 등 부분이 몹시 닳아 빠진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접시를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경찰서에 다녀왔나? 조금 전에 들려온 그 여자의 음성이었다. 하인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뭐라고? 누가 찾아왔다고?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옆집 도련님, 그러면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 응접실로 들어가시죠. 하인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마룻바닥에 놓인 접시를 집어들며 말했다. 나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내가 발을 들여놓은 곳은 그리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자그마한 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배치해 놓은 듯한 가구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창가에 놓인 한쪽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안락의자에는
50살가량 되어 보이는 추하게 생긴 부인이 낡은 늑색 옷에 알록달록한 털실쇼를 목에 감고 맨머리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조그마하고 가무잡잡한 눈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쏘아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자세키나 공작 부인을 뵈었으면 합니다. 내가 자세키나 공작 부인이에요. 당신이 부이 씨의 아드님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자, 앉아요. 보니파티, 내 열쇠 어디서 보지 못했나? 나는 자세키나 부인에게 그녀의 편지에 대한 어머니의 회답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굵고 볼그스름한 손가락으로 창언저리를 똑똑 두드리며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내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나를 눈여겨보았다. 아주 잘 됐군요. 꼭 찾아가 뵙죠. 이윽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젊으시군. 실례지만 올해 몇이신가? 16입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공작 부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 가득 써놓은 손때가 번지르르한 서류를 꺼내더니 그것을 코 밑에 바싹 가져다가 이리저리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참 좋은 나이군요. 의자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기도 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도 하면서 그녀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집에선 누구나 허물없이 지내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지나치게 허물없이 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현듯 혐오감을 느끼며 꼴사나운 부인의 외모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 순간 응접실에 붙은 또 하나의 방문이 획 열리더니 어제 뜰 안에서 본 처녀가 문지방에 나타났다. 그녀는 한 손을 쳐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쳐갔다. 얘는 내 딸이랍니다. 팔꿈치로 처녀를 가리키며 공작 부인이 말했다. 진우치카, 이분은 이웃집 부이 씨의 아드님이란다. 실례지만 당신 이름은? 블라지 미르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흥분한 나머지 약간 쉬쉬 소리를 내면서 대답했다. 그럼 성은? 페트로비치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잘 아는 경찰서장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이름도 역시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입니다. 보니파티, 열쇠는 내 호주머니 속에 있으니 찾을 필요 없어. 젊은 아가씨는 여전히 비웃음을 띠며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머리를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벌써 무슈 볼테마르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음방울을 굴리는 듯한 그녀의 음성이 어떤 달콤하고 차가운 느낌으로 전신을 스쳤다. 내가 프랑스식으로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겠죠? 좋을 대로 불러주세요. 나는 우물쭈물 대답했다. 어디에서 만났다는 거냐? 공작 부인이 물었다. 딸은 어머니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지금 바쁜가요? 하고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물었다. 아니요, 바쁠 건 없습니다. 그럼 털실 감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리 오세요. 내 방으로. 그녀는 내게 머리를 까딱해 보이고는 응접실에서 나갔다. 나는 그녀를 뒤따라갔다. 우리가 놓인 방 안에 놓인 가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고 아주 그럴듯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하기는 그 순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똑똑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몸을 움직이며 우스꽝스러울 만큼 긴장된 어떤 행복감을 온몸에 느끼고 있었다. 공작의 딸은 자리에 앉더니 빨간 털실뭉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자기 앞의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고 나서 열심히 털실뭉치를 풀어헤쳐 내 양손에 걸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장난치는 듯한 느릿느릿한 태도로 살짝 열린 입술엔 여전히 밝고 능청맞은 비웃음을 띤 채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카드를 꺾더니 거기에 털실을 감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밝고 재빠른 눈길로 내 얼굴을 훑어보아서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고 말았다. 대체로 반쯤 감겨있던 눈을 어쩌다 크게 뜨면 그녀의 얼굴은 온통 광채가 넘쳐 흐르는 듯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다. 어제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무슈 볼테마르. 잠시 후에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아마 나를 욕했을 테죠? 나는, 아가씨,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런 생각을. 나는 당황하면서 대답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녀가 대꾸했다. 당신은 아직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참 이상한 여자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16살이라고 했는데 나는 21살이니까 내가 훨씬 손 위죠.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다시 덧붙였다. 내 얼굴을 좀 봐요. 왜 나를 보지 않나요? 나는 더욱더 당혹스러웠지만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전과는 달리 호의적인 것이었다. 날 좀 보라니까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상냥하게 말했다. 난 내 얼굴을 쳐다봐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난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린 금방 친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도 내가 마음에 드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덧붙였다. 아가씨, 나는 말문을 열려고 했다. 첫째, 나를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로 불러줘요. 둘째, 어린애가. 그녀는 말을 바로잡았다. 아니, 젊은 사람이 자기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어때요? 내가 마음에 드나요? 그녀가 이처럼 허물없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무척 기쁜 일이기는 했지만 나는 약간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될 수 있는 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물론 당신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난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사이를 두고 천천히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당신한테 가정교사가 있나요? 그녀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물었다. 아니요. 가정교사 없이 지낸 지 벌써 오래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가 그 프랑스인과 헤어진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오, 그래요? 그럼 이젠 어른이 다 된 셈이군요. 그녀는 가볍게 내 손가락을 두드렸다. 손을 똑바로 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열심히 털실을 감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들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나는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얼마 후엔 차츰 대담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예쁘게 보였다. 어느 모로 보아도 가냘프고 총명하고 귀엽기만 했다. 그녀는 흰 커튼을 들이운 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 커튼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고운 금발과 깨끗한 목덜미, 둥그스름한 어깨와 부드럽고 안온한 가슴에 잔잔한 광선을 비추어 주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그녀는 내게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친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꽤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았던 것 같았고 그녀를 알기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에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살아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 낡은 거무죽죽한 옷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옷과 앞치마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기쁜 마음으로 쓰다듬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치마 밑으로 목이 긴 구두의 끝이 뾰족하게 삐져나와 있었고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구두에 이마를 조아리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이 아가씨 앞에 앉아 있다. 나는 생각했다. 드디어 이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다. 아,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나는 환희에 넘쳐 하마터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어린애처럼 두 다리를 조금 버둥거렸을 뿐이었다. 나는 물속의 고기처럼 기분이 좋았다. 이제는 한평생 이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며시 위로 올라갔다. 또다시 그녀의 반짝이는 눈이 내 앞에서 상냥하게 빛났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머금었다. 당신은 어째서 나만 뚫어지게 바라보나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나는 얼굴을 붉혔다. 이 여자는 무엇이든지 다 아는 모양이다. 무엇이든지 죄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렇지, 모를 리가 있나. 보지 못할 리가 있나. 갑자기 옆방에서 무엇인가 덜컹하는 소리가 나더니 사벨, 기병들이 사용하는 군도 소리가 절거덕거렸다. 진아! 공작 부인이 응접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멜로프조르프가 너한테 줄 새끼 고양이를 가져왔구나. 새끼 고양이? 진아이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무릎 위에 털실뭉치를 집어던지고 그냥 달려 나가버렸다. 나도 따라 일어나서 털실뭉치와 꾸러미를 창가에 얹어놓고 응접실로 나오다가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방 한가운데에 알록달록한 새끼 고양이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고 진아이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양이 턱을 조심스레 받쳐들고 있었다. 공작 부인 곁에는 불그스름한 얼굴에 눈알이 튀어나온 희끄무레한 고수머리의 젊은 경기병이 창과 창 사이의 벽을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하고 서 있었다. 어머, 정말 우스워 하고 진아에다가 반복해서 말했다. 눈이 회색이 아니고 녹색인데다가 귀는 또 어쩌면 이렇게 클까? 빅토르 예고르 이치 고마워요.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나는 그 경기병이 어제 본 청년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머리를 숙여 보였는데 그 순간 발꿈치의 박차가 짤깍거리고 사벨자르도 절거덕 소리를 냈다. 어제 당신이 귀가 큰 얼룩 새끼 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이놈을 구해왔죠. 당신의 말은 곧 법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머리를 꾸벅 숙였다. 새끼 고양이는 가느다란 소리로 야옹 하고 방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가 봐요. 진아이다는 호들갑스럽게 소리쳤다. 보니파티, 소냐, 우유를 좀 가져와. 낡은 노란 옷에
색바랜 수건을 목에 감은 하녀가 우유 접시를 들고 와서 고양이 앞에 놓았다. 고양이는 꿈틀하고 몸을 떨더니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날름날름 접시를 핥기 시작했다. 어쩌면 혓바닥이 저렇게 빨갛지? 지나이다는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고양이의 코끝을 옆으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새끼 고양이는 배가 부르자 건방진 꼴을 하고 앞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가르릉거리기 시작했다. 지나이다는 일어서서 하녀를 돌아보고 쌀쌀한 어조로 말했다. 고양이를 데려가. 새끼 고양이를 가져온 대가로 당신의 한 손을. 경기병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희죽 웃고 새 군복이 꽉 끼는 건장한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두 손에 하고 지나이다는 대꾸하며 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경기병이 두 손에 키스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사내의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는 웃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잠자코 있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열어젖힌 현관문으로 우리 집 하인 표도르가 나타났다. 그는 내게 손짓을 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에게 걸어갔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어머님이 도련님을 불러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는 소곤소곤 말했다. 대답을 들었으면 빨리 돌아올 것이지 못하고 있느냐고 화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 여기 오래 있었나? 1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간이 넘었다고? 나는 엉겁결에 그의 말을 반복했다. 나는 응접실로 돌아가서 인사하고 발을 끌며 물러나오려 했다. 어디 가세요? 공작의 딸이 경기병 뒤에서 눈길을 주며 물었다.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노부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부인께서 오후 1시경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렇게 말해줘요, 도련님. 공작 부인이 서둘러 담뱃갑을 꺼내어 어떻게나 요란스럽게 냄새를 맡았던지 나는 몸서리를 치기까지 했다. 그럼 그렇게 말해줘요. 부인은 눈물이 글썽한 눈을 끔벅이며 신음하는 소리로 거듭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왔다. 아주 젊은 누군가가 자기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며 어색한 기분으로 그 시선을 등에 느끼면서 이것 봐요. 무슈 볼데마르 또 놀러 오세요. 지나이다는 이렇게 소리치고 또 웃어대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왜 내내 웃기만 할까? 나는 아무 말 않고 못마땅한 듯이 나를 뒤따라오는 표도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날 꾸짖고 공작 부인 집에서 뭐 하며 그토록 오래 있었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갑자기 몹시 슬퍼졌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그 경기병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약속한 대로 어머니를 찾아왔으나 어머니의 환심을 사지는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식사할 때 어머니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 자새끼나 공작 부인은 지극히 저속한 여자 같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르게이 공작에게 교섭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치근거리며 들러붙어서 애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줄곧 어떤 소송이나 치사스러운 금전관계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보아 필경 이만저만한 사기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공작 부인을 딸과 함께 내일 점심에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딸과 함께란 말을 듣자 나는 접시에 코를 박을 듯이 얼굴을 숙였다. 그래도 그녀는 이웃이고 이름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부인이 누군지 이제야 생각난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죽은 차세킨 공작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훌륭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봉꾼이었고 파리에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교계에서는 파리장으로 불렸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으나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필경 돈 때문에 어떤 하급관리의 딸과 결혼했다. 하기는 좀 더 좋은 상대를 골라 잡을 수도 있었지. 하고 아버지는 말을 덧붙이더니 냉소를 띄었다. 결혼 후엔 투기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맨주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제발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아버지는 침착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그 여자는 프랑스 말을 하던가? 아주 엉망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하고야 뭐 상관 있나. 당신은 딸도 초대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들은 말이지만 미모가 뛰어나고 상당히 교양 있는 처녀라더군. 그래요? 그럼 어머니를 닮지 않은 모양이군요. 아버지를 닮지도 않았겠지. 아버지가 대꾸했다. 그 사람도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좀 모자란 데가 있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나는 몹시 어색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나는 자색힌 내 정원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여기엔 까닭이 있었다. 담장에 채 가까이 가기도 전에 지나이다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책을 들고 천천히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하마터면 그녀를 그냥 지나칠 뻔했으나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돌아다 보았지만 발길을 멈추지 않고 둥근 밀짚 모자에 달린 커다란 하늘색 리본을 한 손으로 돌리며 나를 보고 조용히 웃더니 다시 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나는 챙이 달린 모자를 벗어들고 잠시 그 자리에 주춤하고 섰다가 무거운 가슴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나는 저 여자에게 무엇인가? 아무도 모른다. 나는 프랑스어로 잠시 생각했다. 귀에 익은 발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빠르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내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저 여자가 공작의 딸이냐? 아버지가 물었다. 예. 넌 저 여자를 아니? 오늘 아침에 공작 부인 댁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발 뒤꿈치로 휙 몸을 돌리더니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 지나이다와 걸음을 나란히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정중하게 그녀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지나이다도 역시 인사를 했으나 저기 놀란 얼굴로 책을 아래로 내렸다. 나는 그녀가 눈으로 아버지를 배웅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매우 우아하고 독특하면서도 단순하게 옷을 입었다. 그러나 내게 아버지의 모습이 이때처럼 멋있게 보인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회색 모자가 머리칼이 거의 빠지지 않은 고수머리 위에 이때처럼 멋있게 얹혀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지나이다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시 책을 쳐들어 올리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날 저녁 내내
그리고 이튿날 아침까지도 나는 어쩐지 의기소침하고 멍한 기분으로 보냈다. 지금도 기억하건대 나는 공부를 하려고 카이다노프의 책을 손에 들었지만 이 유명한 교과서의 넓은 간격의 행과 페이지가 눈앞에 괜히 어른거릴 뿐이었다. 나는 줄리어스 시저는 군인으로서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10번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내던지고 말았다. 점심을 먹기 전에 나는 다시 포마드를 바르고 프로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가 물었다. 넌 아직 대학생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험에 붙을지 어떨지도 모르잖아. 네 재킷을 맞춘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잖아. 넌 벌써 그걸 벗어던질 작정이냐? 손님이 오잖아요. 나는 거의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구나.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어머니 말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프로코트를 재킷으로 바꿔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지 않았다. 공작 부인과 딸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나타났다. 그 노부인은 나에게는 이미 낯익은 녹색 드레스 위에 노란 쇼를 걸치고 새빨간 리본이 달린 구식 실내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어음에 대해 말을 꺼내더니 한숨을 쉬며 자기의 가난에 대해 불평하고는 성가시게 부탁했다. 그녀는 전혀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여전히 요란스럽게 담배를 코에 갖다 대고 킁킁거렸고 의자에선 여전히 제멋대로 몸을 이리저리 돌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자신이 공작 부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다. 그 대신 지나이다는 그야말로 공작의 딸답게 거의 거만할 정도로 매우 단정하게 처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랭한 무표정과 위험이 나타나 있었다. 그녀의 이런 새로운 모습도 내게는 매우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녀의 모습과 눈길과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연푸른 덩굴 무늬가 있는 얇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영국식으로 길고 곱슬곱슬하게 따서 양쪽 볼 위로 내려뜨렸다. 이 머리 모양은 그녀의 차가운 표정과 잘 어울렸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옆에 앉아서 아버지 특유의 우아하고 침착한 태도로 친절히 그녀를 상대하고 있었다. 그녀도 가끔 아버지를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길은 아주 이상했고 거의 저기를 띄고 있었다. 아버지와 지나이다는 프랑스어로 얘기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나이다의 발음이 어찌나 명료했던지 나는 깜짝 놀랐다. 공작 부인은 식사 중에도 여전히 사양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서 음식을 칭찬했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을 거북해하는 것 같았고 어쩐지 비정하고 냉담한 태도로 그녀에게 대꾸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눈에 보일락말락 할 정도로 미간을 찌푸렸다. 지나이다 역시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따위 거만한 계집애가 다 있어. 이튿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뭘 뽐낼 게 있다고 그리제트 같은 얼굴을 해갖고. 그리제트는 바람기가 있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프랑스 하류계층의 말괄량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제트를 본 일이 없지 않소? 아버지가 핀잔을 주었다. 보지 못한 게 다행이죠. 물론 다행일 거야. 그러나 본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리제트 같으니 어쩌니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오. 지나이다는 그날 내게 전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공작 부인은 곧 돌아가겠다고 인사했다. 두 분의 보호를 기대합니다. 마리아 니콜라예브나 그리고 표트르 바실리치.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노래 부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쩌겠어요. 한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도 공작 부인이지만. 그녀는 불쾌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선 입에 풀칠도 못할 처지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는 공손히 인사하고 그녀를 현관문까지 전송했다. 나는 짧은 재킷을 입고 흡사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내 옆을 지나면서 두 눈에 전처럼 상냥한 표정을 띠며 재빨리 이렇게 속삭였을 때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8시에 우리 집에 오세요. 알았지요? 꼭. 나는 그저 두 손을 벌렸다. 그녀는 하얀 쇼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더니 벌써 사라져 버렸다. 8시 정각에 나는 프로코트를 입고 앞머리를 높이 치켜 올려 빗고는 공작 부인이 사는 겨체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 늙은 하인이 거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엉거주춤 의자에서 일어났다. 응접실에서는 즐거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 멈칫 뒤로 물러났다. 응접실 복판에 놓인 의자 위엔 공작의 딸이 남자의 모자를 눈앞에 받쳐들고 있었고 의자 주위에는 5사람의 사내가 복작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자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발돋움하고 있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처녀는 모자를 더욱 높이 치켜들며 이리저리 빼돌리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 그녀가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요. 기다려. 새 손님이 왔으니까요. 저분에게도 표를 주어야 해요. 그러고는 의자에서 가볍게 뛰어내리더니 내 프로코트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자, 이리 오세요.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옆집 도련님 무슈 볼테마르예요. 그리고 이분은 하고 그녀는 차례차례 손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말레프스키 백작, 의사 선생인 루신, 시인인 마이다노프, 예비역 대위 니르마츠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만나본 경기병 벨로브조로프. 여러분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바랍니다. 나는 몹시 당황하여 누구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다. 루신이라는 사람은 엊그제 정원에서 나에게 사정없이 무안을 준 바로 그 가무잡잡한 남자임을 알아차렸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초면이었다. 백작 하고 지나이다는 말을 이었다. 무슈 볼데마르에게 표를 줘요. 그건 불공평합니다. 백작은 폴란드 억양이 약간 섞인 말로 대꾸했다. 그는 야하고 요란스러운 옷차림에 검은 머리, 표정이 풍부한 갈색 눈과 희고 오뚝한 코를 가졌고 조그만 입 위에 가느다란 콧수염을 기른 사내였다. 이분은 우리들과 함께 벌금놀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불공평하고 말고요. 벨로브조로프와 예비역 대위라는 남자가 덩달아 말했다. 40살가량의 이 대위는 형편없이 얽은 얼굴과 흑인 같은 고수머리에 등이 굽고 다리마저 휘었는데 견장도 없는 군대 예복을 단추도 채우지 않고 입고 있었다. 표를 써주라고 했어요? 공작의 딸이 되풀이하여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무슈 볼데마르는 우리와 처음 놀게 되었으니까 오늘은 그에게 그런 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요. 아무 불평 말고 표를 만들어줘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백작은 어깨를 흠칫했으나 공손히 머리를 숙여 보이더니 반지를 여러 개 낀 손으로 펜을 들어 종이 조각을 찢어서 이름을 써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볼데마르 씨에게는 전후 사실을 좀 설명해야겠군요. 루신이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몹시 당황해 할 테니까요.
이거 보시오, 젊은 친구. 우린 지금 벌금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오. 이 집 아가씨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행운의 제비를 뽑은 사람이 아가씨의 손에 키스할 권리를 갖게 되죠. 내 말 알아들었소? 나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을 뿐 여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나이다는 다시 의자 위로 뛰어올라서 모자를 흔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모자에 손을 뻗쳤다. 나도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했다. 마이다노프? 그녀는 야윈 얼굴에 작은 눈이 근시처럼 보이고 검은 머리칼을 아주 길게 기른 키가 큰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시인답게 마음을 관대하게 가져야 해요. 당신의 표를 무슈 볼데마르에게 양보하세요. 그러면 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마이다노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그의 기다란 머리채가 너풀거렸다. 나는 맨 나중에 모자 속에 손을 넣어 표를 한 장 집어 펼쳐보았다. 아, 종이 조각에 쓰여있는 키스라는 두 글자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으랴. 키스! 나는 엉겁결에 소리쳤다. 브라보! 이분이 뽑았어요. 지나에다가 내 말을 받았다. 정말 기뻐요. 하며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맑고 달콤한 눈길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으므로 나의 심장은 금방 터질 것만 같았다. 당신도 기쁘죠? 그녀는 다시 내게 물었다. 나 말입니까? 나는 웅얼거렸다. 그 표를 나에게 파시오. 갑자기 벨로브조로프가 내 귓전에 대고 경솔하게 말했다. 100루블을 주지요. 내가 경기병에게 분노에 찬 눈초리로 대답하는 걸 보고 지나이다는 손뼉을 쳤고 루시는 잘했어 하고 소리쳤다. 그렇지만 하고 루시는 말을 이었다. 나는 사회자로서 모든 것이 규칙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무슈 볼데마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요. 우리들 사이에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지나이다는 내 앞에 서서 나의 거동을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듯이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하고 위험 있게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한쪽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양쪽 무릎을 털썩 꿇고는 아주 서투르게 지나이다의 손가락에 입술을 갖다 대어 코끝이 그녀의 손톱에 걸려 가볍게 긁히고 말았다. 좋아요. 루시는 소리치고 나서 내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 벌금놀이는 계속되었다. 지나이다는 나를 곁에 앉게 했다. 그녀는 정말로 다양한 벌금놀이를 고안해냈다. 한 번은 그녀가 입상이 되어 보여야 했다. 그녀는 예비역 대위 니르마츠키를 발판으로 선택하여 그에게 엎드려 누우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가슴에 틀어박으라고 지시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한동안 그칠 줄을 몰랐다. 단정한 귀족 집안에서 자랐으며 주의와 격리된 채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나는 이렇게 떠들썩한 고함소리와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의 난폭할 만큼 들뜬 분위기, 낯선 사람들과의 전에 없던 교제로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었다. 나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주 흥분되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웃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슨 의논할 일이 있어 이베르스키 성문 근처에서 온 어떤 관리와 옆방에서 얘기하고 있던 늙은 공작 부인까지도 날 보러 나왔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누가 나를 비웃든 흘겨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나이다는 계속 나에게 호의를 보이며 나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지 않았다. 어떤 벌인가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와 나란히 붙어 앉아 한 장의 얇은 비단쇼를 함께 뒤집어 쓰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기의 비밀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머리는
갑자기 반쯤 투명하고 향긋한 무더운 안개에 쌓여버렸다. 이 안개 속에서 그녀의 눈은 아주 가까이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방긋이 벌어진 입술은 뜨겁게 입김을 내뿜었으며 하얀 이가 드러나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칼이 내 얼굴을 간지리며 화끈거리게 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신비스럽게 이상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다가 드디어 속삭였다. 어때요? 네? 나는 그 말에 단지 얼굴을 붉히고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외면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우리는 벌금놀이에 실증이 났다. 우리는 줄 돌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아, 멍청하게 있다가 지나이다에게 강하고 따끔하게 손가락을 얻어맞았을 때 나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던가. 그 다음부터 나는 일부러 멍청한 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 마음을 조이게 할 뿐 앞으로 내놓은 내 손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놀이를 했던가.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집시의 무리를 흉내내기도 했다. 마침내 우리들은 녹초가 되었다. 공작 부인은 스스로도 말했듯이 아주 너그러운 성미여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피로를 느꼈던지 좀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밤 11시가 지나서 밤참이라고 나왔는데 오래되어 굳어진 치즈와 햄을 넣은 다 식어빠진 괴상한 피로그 뿐이었다. 그러나 내겐 그 피로그가 어떤 고기만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았다. 포도주는 겨우 한 병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나마 약간 이상하게 거무죽죽하고 막에 있는 데가 부풀어 오른 것 같았고 그 속에 든 포도주도 붉은 물감 냄새가 풍겼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녹초가 되어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행복을 느끼면서 교체해서 나왔다. 헤어질 때 지나이다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다시금 뜬모를 미소를 지었다. 무겁고 축축한 밤 공기가 나의 상기된 얼굴을 스쳤다. 매우라도 쏟아질 듯한 날씨였다. 검은 비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서 순식간에 연기처럼 변하더니 하늘을 덮었다. 한 줄기 바람이 우중충한 나무 사이에서 불안스럽게 몸부림치고 어딘지 멀리 지평선 저 너머에서 마치 혼자 으르렁거리는 듯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뒷문으로 내 방에 들어갔다. 내게 딸려있는 하인이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으므로 그의 몸을 타고 넘어가야 했다. 하인은 잠이 깨서 나를 보더니 어머님이 또 화내시며 날 데리러 사람을 보내려는 것을 아버님이 말리셨다고 보고했다. 여태껏 나는 어머니에게 밤인사를 드리지 않고 또 잘 자라는 말도 듣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인에게 내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겠다고 말하고 촛불을 껐다. 그러나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았고 자리에 눕지도 않았다. 나는 의자에 걸터 앉아 마치 마법에 걸린 듯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실로 새롭고 감미로운 것이었다. 나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았을 뿐 꼼짝도 않고 앉아서 천천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의 일을 생각하고 이따금 소리 없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사랑에 빠졌나 보다. 이것이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속이 오싹해졌다. 지나이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을 떠돌고 있었다. 그 입술은 여전히 뜬모를 미소를 머금었고 그 눈은 무엇을 묻고 싶은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상냥하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전에 그녀와 헤어지던 순간과 똑같은 그런 눈길이었다. 드디어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침대로 다가가서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조심스럽게 베개에 머리를 얹었다. 마치 거친 동작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감정을 깨뜨릴까 봐 걱정하는 듯이. 자리에 누웠지만 나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무엇인가 희미한 광선 같은 것이 방 안으로 계속 비쳐 들어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상반신을 일으켜 창을 바라보았다. 창살이 신비스럽고 어렴풋하게 하얘진 유리창과 대비되어 도드라져 보였다. 뇌우로구나. 나는 생각했다. 확실히 뇌우는 뇌우였다. 그러나 어딘지 아주 먼 곳에서 오고 있는지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다만 무수히 가지가 뻗은 듯한 기다랗고 희미한 번개가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번쩍거린다기보다는 마치 죽어가는 새의 날개가 파닥거리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그대로 아침까지 서 있었다. 번개는 잠시도 멎지 않았다. 그날 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참새의 밤이었다. 번개와 천둥이 계속 치며 비가 내리는 밤을 참새의 밤이라 말합니다. 나는 말없는 모래사장과 네스쿠친의 공원의 시커먼 숲과 희미한 번갯불이 번쩍할 때마다 부르르 떠는 듯 보이는 멀리 떨어진 건물의 누르스름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딴 데로 옮길 수 없었다. 이 소리 없는 번갯불과 억제된 듯한 섬광은 내 마음속에도 역시 불타오르고 있는 말없고 비밀스러운 불꽃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놀이 진홍빛 반점을 이루며 나타났다. 해가 떠오를 시간이 가까워지자 번개도 차츰 빛을 잃고 사라져갔다. 그 가냘픈 전율도 점점 뜸해지고 드디어 떠오르는 태양의 맑고 찬란한 햇빛 속으로 빠져들어가 사라지고 말았다. 내 마음속의 번갯불도 사라져갔다. 나는 심한 피로와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나 지나이다의 형상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다만 그 형상도 이젠 차분해진 듯했다. 그것은 마치 늪지의 풀숲에서 날아오르는 백조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있던 보기 흉한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과 신뢰에 찬 경애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모습에 무릎을 꿇었다. 오, 온화한 감정이여, 부드러운 음향이여, 감동 어린 영혼의 선량함과 평온함이여, 감미로운 첫사랑에 녹아나는 기쁨이여, 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튿날 아침 차를 마시러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날 꾸짖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했다. 그러나 어젯밤에 뭘 했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상세한 것은 대부분 생략하고 모든 것이 매우 순진한 느낌이 들도록 애쓰며 간단히 대답했다. 어쨌든 그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집에 드나들지 말고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렴. 나의 시험 공부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이란 겨우 이런 말 몇 마디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말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를 마시고 난 후 아버지는 내 팔을 붙잡고 함께 공원으로 나와서 내가 자세킨의 집에서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하게 했다. 아버지는 내게 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이상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공부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모욕을 주는 일도 전혀 없었다.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정중하기까지 했다. 단지 아버지는 나를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했고 또 아버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내 눈에는 아버지가 전형적인 남성으로 보였던 것이다. 아, 날 밀어내는 아버지의 손을 끊임없이 느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버지에게 아주 강한 애착을 느꼈을 것이다. 그 대신에 마음이 내킬 때면 아버지는 불과 말 한마디나 손짓 하나로 순식간에 한없는 신뢰감을 내 가슴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은 열리고 나는 영리한 친구나 관대한 스승을 대하듯이 아버지를 상대로 열심히 짓거려댔다. 그러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다시 나를 버리고 만다. 아버지의 손이 다시 부드럽고 상냥하게 나를 옆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따금 기분이 몹시 쾌활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마치 어린애처럼 나와 함께 장난치고 떠들어댔다. 아버지는 온갖 과격한 운동을 좋아했다. 언젠가 한 번은 단 한 번뿐이었다. 아버지가 너무나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애무해 주어서 나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었다. 그러나 그 쾌활함과 상냥스러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조금 전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곧잘 아버지의 현명하면서 시원스럽고 멋있게 잘생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그러면 나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나의 전 존재가 아버지에게 쏠린다. 아버지는 내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이 내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 그냥 훌쩍 내 옆을 지나쳐 가버리던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갑자기 전신이 굳어져 버린다. 그러면 나도 즉시 움츠러들어 역시 차갑게 얼어붙고 만다. 어쩌다 나타나는 나에 대한 아버지의 발작적인 애정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알아챌 수 있었던 아버지의 애정을 구하는 나의 애원에 대한 응답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일어났다. 그 후에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아버지나 나나 가정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다른 것을 사랑했고 그 다른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네 스스로 취해라. 딴 사람 손에 자신을 맡기지 마라. 자신은 자신에게 속해야만 해.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 거야. 라고 아버지는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또 언젠가 나는 젊은 민주주의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자유에 대해 토론한 일이 있었다. 그날 그는 내 식으로 말하자면 착한 아버지였다. 그런 때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었다. 자유라. 아버지는 되뇌었다. 너는 무엇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 뭐죠? 의지. 자신의 의지야. 이것은 자유보다도 더 좋은 권력을 주지. 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내 아버지는 우선 무엇보다도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래 누릴 수 없다는 걸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4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자세킨의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자세히 얘기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서 채찍 끝으로 모래에 무엇인가를 그리면서 관심이 있는 듯 혹은 없는 듯한 태도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간간히 웃음을 띠고는 어쩐지 유쾌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짤막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대꾸도 하면서 나를 부추겼다. 처음에 나는 지나이다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계속 웃고만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골똘히 생각하더니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나는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에 안장을 매라고 지시한 것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뛰어난 기수여서 가장 사나운 말을 길들여 놓을 수 있었다. 저도 함께 갈까요, 아빠? 하고 내가 물었다. 안 돼.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얼굴에는 여느 때와 같이 상냥하면서도 무관심한 표정이 떠올랐다.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거라. 그리고 마부에게 나는 말을 타지 않을 거라고 말해라. 아버지는 내게 등을 돌리더니 재빨리 가버렸다. 나는 눈길로 아버지를 뒤쫓았다. 이윽고 아버지는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버지의 모자가 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자세키네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1시간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곧 시내로 들어갔다가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 블라지미르는 이때부터 지나이다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마음껏 조롱하기도 하고 내가 그녀를 연모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론 동생처럼 때론 친구처럼 그저 우호적으로 대하기만 합니다. 지나이다의 숭배자 중 한 사람에게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따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가슴에 칼을 품고 야심한 밤에 정원에서 연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나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지나이다와 언쟁을 하다 그녀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녀는 그 채찍을 조용히 맞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 속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지나이다의 표정을 보면서 사랑의 신비와 공포를 느낍니다. 비로소 나 블라지미르는 봄날 아침의 네우와 같은 우연하고 찰나적인 사랑의 열병에서 벗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첫사랑이 깨지는 지점에서 나는 사랑의 모순과 본질, 사랑의 찰나성과 비극성을 깨닫고 비로소 사랑의 열병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인의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해라.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아들에게 남긴 이 말은 투르게네프가 독자들에게 주는 사랑의 잠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